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굴을 내밀고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떨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예전에 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과감히 얼굴을 내밀고 말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광복절 다큐멘터리 특집으로 찍었을 때는 한 가지 이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유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호도 취재 중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신 분이지만 그 청와대에 계셨던 분께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건 중국과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겁박을 주셨어요. 저희는 또 이렇게 파리 목숨 같은 존재라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다 빼고 이제 한중의 바다 이야기만 이야기를 나갔는데요. 한반도에서 유전이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룡이 가장 많이 번성했던 곳이 그 시기가 백악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한반도가 백악기 시대의 밀림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영 쪽이나 그쪽 내려가면은 많은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지요.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꼭 공룡이 육지에 있는 이런 거대 공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태평양에 이런 대륙붕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키나와 이후에 한반도가 있는 대륙붕이 유일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육지에 거대 공룡이 있을까요? 바다에 거대 공룡이 있을까요? 주라기 공원만 보셔도 알 거예요. 아마 큰 공룡이 더 큰 공룡한테 잡아먹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바다 생물과 바다 공룡들이 잠드는 곳, 그게 대륙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음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베가 협판을 유도를 하고 제국주의를 유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게 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계속 유지되게 고수되게 만들죠. 한반도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베는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성장이 안 되는 일본 사회에서 이거를 타깃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곧 협판이었습니다. 주변국을 좀 깎아내리는, 특히 한국,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깎아내려서 그런 질투나 어떤 그런 욕설이나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 정치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리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 2012년도 13년도에는 일본에서는 계속 그 협판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 조선은 노예 국가고 정말 가치도 없는 그런 민족이다고 계속 만드는 거죠. 그걸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NHK라는 그런 어떤 대표나 그런 사장을 자기네 라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출판사나 언론사의 모토 우두머리를 다 바꿔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듭니다.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만들고 그걸 이제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아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 설득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위험하게 되고 거리감을 두게 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를 해서 그런 어떤 해양 자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관심을 가져야 정치를 할 때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국민이 그거를 관심 갖고 거기 나서서 민영화, 민간인들이 나서서 싸우고 영상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알겠지만 센카쿠 열도에 보면은 일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위원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앉고 여기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센카쿠는 일본 땅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원래는 중국 땅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서 해방 이후에 일본이 갖고 있던 나라를 섬을 반환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이 가져오고, 그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 중국과 공산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한반도에서는 독도가 되는 거고 중국에서는 생각과 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국의 영토가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그때는 냉전 시대는 그 단지 그 어떤 이념이었지만 지금은 자원입니다. 해저 자원. 이 자원이 그 영화 7강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7강구에 그 있는 자원이 사우디 원유량의 50%에 가까운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사우디 10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는 원유의 전체 매장량의 4배 이상이 넘는 양, 대략 5천조 이상이 넘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좀 뒤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이제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에도 육강구에서는 가스와 원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계속 캐고 있죠. 그 중국의 4대 유전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의 지역이 상해 인근 지역, 그쪽에 있는 동쪽 낭의 황해도 이쪽에 있는 해안 라인이 4대 유전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모든 기름이 다 나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거는 7강구고 7강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국력이 많이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위주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사실 그 4강구, 5강구에서 나오는 것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바닥에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추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남은 것들 6강구, 그 다음에 5강구, 6강구, 제주도 인간이 이어도 있는 7강구까지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중국에서 빨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맨 끝에서 빨대를 꽂아서 그 원유를 가져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추저도를 괜히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그 제주도 인근 밑에 있는 바다를 가서 그 중국 어선들을 다 보고 이 중국 어선들이 난폭하게 한국 어선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다 봤어요. 그 어선들을 가지고 데려온 이유는 그만큼 그 바다 영역을 가져 점령하기 위한 어떤 민간 요법으로 수단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손자병법에 혼수 탁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물을 흐리게 해서 고기를 잡는다. 그게 무엇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해서 자기한테 정말 이로운 것들을 얻는다. 일종의 혼정궤죠. 혼정궤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는다. 이게 중국의 전략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KBS 기자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명의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이 이거를 좀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